문제를 한번 제가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두 시간씩 강의를 하는 건데 그냥 제가 한번 제목만 한번 짚어보고 우리 현실을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었는데요, 1990년도에 독일 통일을 가져온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우선은 이 독일 동독 주민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이런 결단력을 보이고 이게 첫 번째 요인 같고, 두 번째는 이 서독이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양독 간의 관계 개선도 했지만 동독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병행을 꾸준하게 해서 동독 사람들 머릿속에 변화의식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 같고, 세 번째는 서독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안보 태세 때문에 동독이 서독을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생각하고 아예 저항을 포기한 것. 이것이 평화 통일을 가져온 세 번째 요인 같고, 네 번째는 미국이 중재를 확실히 했거든요. 미국이 독일 통일인데 주변국의 불만을 전부 다 중재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 통일 외교에 성공을 한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통일 지도자, 우리 김영희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서 잘 아시지만 독일에는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 콜이라고 하는 총리, 겐시라고 하는 외무장관, 이 사람들이 70년대부터 쭉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동독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독일의 여야 지도자들, 국민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주었다. 참 이게 부러운 거죠, 우리한테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서독 국민의 통일 의지가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10월달에 무너지고 11월달에 무너지고 이듬해 90년 10월달에 통일될 때까지 11개월 동안 60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고 비용이죠. 먹여야죠, 입혀야죠, 재워야죠.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데 독일 정부가 이게 다 불평하지 않고 다 받았죠. 그리고 서독 국민들도 불평 안 하고 다 받았습니다. 한국 같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니 마느니.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서독 국민들 가슴 속에 통일의 기회가 오면 해야 한다는 이런 합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이건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이거 뭐 북한 주민 대다수는 지금도 차단된 상태에 있죠. 저희 연구원은, 통일연구원은 1년에 3,000명 이상씩 넘어오는 탈북자를 수백 명씩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나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권, 북한에 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뭐 인권이 다음 뭡니까? 장군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정말 뭐 대화의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 선거, 남한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뽑는다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 남한은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골치 아픈 선거를 몇 년씩 하느냐, 몇 년마다 하느냐. 그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뽑아서 그냥 지근득하게 모시면 편한데 뭘 그렇게 하느냐. 이게 지금 여전히 북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뭐 일부는 지금 남한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서독의 동방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죠. 이게 서독이 동독 정부를 도와서 동독 정부하고 손잡고 화해 협력한 거, 이것이 동방정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동방정책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절반은 뭐냐? 동독 정부가 반대하든 찬성하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동독 주민을 향해서 변화의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카우프 팔리시라, 유명한 돈 주고 사오는 정책.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납치범 내놔. 못 내놓겠다. 근데 돈 줄게. 그럼 내주지. 돈을 주고 동독에 응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30만 명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독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정부 간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거를 제대로 따라하지를 못해요. 이걸 따라하지 못해요. 힘의 우위와 안보 태세. 이거 뭐 우리가
당시에 서동 동독에 비해서 경제력이 뭐 한 8배, 9배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경제력이 40배입니다. 지금 북한에.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북한의 비대칭 위협 앞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제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북한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아닌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이게 우리 안보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재 글쎄요. 우리가 그만큼 한미동맹이 기복이 많았고 또 광화문에 성조기 깔고 그냥 밟고 지나다니는 반미운동이 극성을 부렸는데 글쎄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줄 것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 그렇게 확신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참 부러운 얘기죠. 우리한테는 이 브란트가요 동방정책의 기초적 그 토양을 만든 사람입니다. 70년대. 그런데 콜은 80년대 이 동방정책을 꽃피운 사람입니다. 동독에 적용해서. 겐시어는 이 콜 밑에서 외무장관을 하면서 동방정책을 실제로 현지에 가서 실행한 야생군 사령관 역할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브란트 총리는 사회민주당, 콜은 기독민주당, 겐시어는 자유민주당. 이 당이 다 달랐고 이 중간에 연립정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